나는 올해 73이다. 서울 근교에 작은 집 한 채, 아들 하나에 손자 둘 그리고 며느리. 아내는 오래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난 혼자였다. 그렇게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다. 눈을 떴는데 오른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입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전신에 식은땀이 났다. 아, 이거 큰일이구나 싶었다. 다행히도 바로 구급차를 부른 이웃 덕에 병원에 실려갔다. 진단은 뇌경색. 의사는 말했다.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는 그날 밤 병실에 누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을 떠올렸다. 며느리였다. 내 며느리는 착한 아이다. 말수가 적지만 항상 조용히 밥을 챙기고 명절에도 고생이 많았다. 아들이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손자들 키우느라 진짜 고생했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땐 죽도 끓여다 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가 날 도와줄 줄 알았다. 다음 날 병실로 가족들이 찾아왔다. 아들은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가야 한다며 나갔고 그 자리엔 며느리만 남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당분간만 좀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그대로 꽂혔다. 못하겠다고? 나는 다시 물었다. 왜 안 된다는 거니? 내가 잘못한 거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이미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전 간병까지는 못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버렸다. 나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날 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간 뒤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지. 며느리는 무뚝뚝한 편이긴 했지만 가족 행사나 명절 때 보면 그래도 속정 깊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였다. 며칠 후 요양보호사가 배정됐다. 병원비에 보호사 비용까지 들자 나는 괜히 눈치가 보였다. 아들 녀석은 전화로 아버지, 수진이도 요즘 너무 지쳐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넘어가더라.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지친다는 말, 나도 모르게 서운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던가. 같이 살면서 말 한마디라도 크게 한 적 없고 손자들 챙기는 것도 늘 고맙다고 했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손자 녀석이 몰래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집에 언제 와요? 엄마가 맨날 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울었다고? 며느리가? 간병을 거부한 아이가 왜? 며느리도 사람이지. 지쳐 있었던 걸까? 나 하나 간병한다고 삶이 멈추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도 내가 서운했던 건 사실이었다. 며칠 후 딸 같은 옆 병실 보호사가 조용히 묻더라. 아버님, 가족이 안 오세요? 나는 대답 대신 웃으며 말했다. 바빠서 그래요, 다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죄송하다고 했던 그 얼굴. 그게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아마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그 한마디로 터뜨렸던 건 아닐까? 나는 이불을 덮고 중얼거렸다.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구나. 며칠이 더 지났다. 요양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다. 낯선 병실, 바뀌는 간병인,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정적. 나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햇살이 비칠 땐 괜히 며느리 생각이 나고 비가 올 땐 괜히 아내가 그리워졌다.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며느리가 병실에 찾아왔다.
불쑥 들어온 그녀는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마음속 감정이 뒤섞였다. 반가움, 서운함, 안도감, 그리고 미묘한 거리감.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왔구나, 수진아. 바빴을 텐데.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솔직히 전 그동안 아버님께 너무 맞춰 살았어요. 명절도 혼자 준비하고 애들 학교 문제도 살림도 다. 그게 제 역할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듣는 며느리의 진심 같았다. 근데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확 무너졌어요. 이제는 정말 다 내 몫인가 싶어서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날 병실 나간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수진아, 내 마음 이제야 알겠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우린 한참을 울었다. 묵혀뒀던 감정이 말이 아닌 눈물로 터져나왔다. 그날 며느리는 오래 머물렀다. 병원 침대 옆에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며느리가 다시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부터였다. 일주일에 2번 손에 이것저것 들고 왔다. 도시락, 과일, 손편지. 말은 많이 없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느껴졌다. 나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말도 또렷해지고 왼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힘없는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다. 평소와 다른 기운. 아버님, 아들 재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동안 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정리 대상에 들었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지금은 백수예요. 한동안 취직도 어렵대요. 아버님 간병비도 이제 좀 버거워요. 그녀의 말은 죄책감 가득한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수진아. 내 연금도 있고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끌어올랐다.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지?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그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수진아, 나 그냥 퇴원할까? 그녀는 깜짝 놀라 내 눈을 바라봤다. 갑자기 왜요? 너희 부담 안 주고 싶다. 집에 가서 혼자 살면 불편해도 버틸 수 있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아버님, 저 그날 병실에서 돌아와 한참을 울면서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이젠 나도 부담이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라지면 편해질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상상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원 동의서 옆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퇴원 요청서. 그 한 장을 꺼내들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내려놔야 하나. 퇴원 요청서를 작성하던 내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망설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날, 수줍게 웃던 얼굴, 어색했던 대화들, 그러다 점점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자연스레 다가오던 따뜻한 말투. 그런 시간이 분명 있었는데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 걸까? 나는 결국 퇴원 신청서를 접지 못했다. 대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오늘은 오지 말고 쉬어라. 그 한 문장에 내 마음을 전부 담은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손자가 병실로 찾아왔다. 중학생이 된 큰 손자였다. 할아버지, 엄마 몰래 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몰래 왔니? 엄마가 요즘 자주 우니까요. 아빠도 말 없고. 근데 할아버지까지 없어지면 나 진짜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 어린아이가 우리 가족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안 없어진다. 너희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병원 침대에서 스스로 결심을 다졌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이 집안의 어른이었다. 며느리도 힘들지만 나 역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내일은 좀 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갈게요, 아버님. 그날 이후 나는 병원 복도에서 작은 재활 운동부터 다시 시작했다. 누가 봐도 느리고 서툴렀지만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다. 며느리는 다시 예전처럼 병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간호만 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내게 책을 가져오고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웃고 가끔은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아버님, 저 사실 그날 병실에서 도망치듯 나간 뒤 제 자신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평생 좋은 며느리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외면했다는 게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됐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어딜 가겠니?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요, 그게 가족한테 그랬다는 게 마음에 남아서요.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풀려나갔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미움 다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나는 주치의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의사는 조금 놀란 눈치였다. 아직 혼자 생활하긴 조금 이르신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는 아니에요. 이젠 도와줄 가족이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퇴원 날 직접 내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 작은 현관 앞에는 손자들이 직접 만든 환영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나는 그걸 보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 속엔 마치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처럼 정성이 느껴졌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많이 고마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같이 가요. 서로 기대면서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 병원 침대가 아닌 내가 살아온 이 집에서 창밖으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 그 모든 게 참 고맙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변해 있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내 운동복을 챙기고 함께 단지 내 산책길을 걸었다. 아버님 예전엔 이 길 함께 걷는 거 상상도 못했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나도 말이 없었지. 늘 네가 바쁜 게 미안해서 괜히 조심하게 됐었어. 저도요. 아버님이 뭐라 하진 않으셔도 왠지 늘 긴장됐어요.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며 걸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손자들은 학교 갔다 오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오늘 게임 이겼어요. 할아버지,
수학 90점 맞았어요. 그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며느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혹시 요양보호사 다시 부를까요? 제가 출근하면 불편하시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젠 혼자 밥도 먹고 간단한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녀는 안도하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혹시 무리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 말이 진심으로 따뜻하게 들렸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무로 대하던 관계에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간병이란 건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게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을 상처난 채 방치된 시간을 다시 감싸 안는 일이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풀리고 나니 아들과도 조금씩 대화가 늘었다. 재현이는 한동안 무력해 보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았으니까. 하루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재현아, 요즘엔 뭐 생각하냐? 그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지금 힘든 건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크기 때문일 거다.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사실 그날 수진이한테 병원 간병 부탁했다고 들었을 때 저도 좀 흔들렸어요. 왜 하필 그때 쓰러지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담담히 들었다. 그 말이 섭섭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가 됐다. 그래,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나도 병원 침대에 누워. 왜 지금 이런 일이 싶었으니까. 그날 밤 우린 맥주 한 캔씩 마시며 처음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우리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아버님, 이거요.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인데 병원비 일부라도.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수진아.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말했다. 전 예전과 다르고 싶어요. 이젠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 마주하려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젠 예전의 그 며느리가 아니었다. 상처를 넘어선 사람,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다. 이후로 나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퇴근 후 그 텃밭에서 나와 함께 땀을 흘렸다. 아버님, 방울토마토 잘 자라요. 그러게, 내 덕분에.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우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텃밭은 점점 풍성해졌다.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하나하나 자라나는 걸 보면서 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러운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진심 어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 수진아, 나 요즘 다시 운전면허 갱신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웃었다. 오, 아버님 멋지세요. 조심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웃음소리에 나도 자신감이 생겼다. 하루는 작은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너희 엄마, 수진이 아닐까? 아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엄마가 요즘 웃어서 좋아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뭉클했다. 그동안 이 집안에 고여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나는 여전히 재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존재에 기대고 있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무서울 때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버렸잖아.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아버님. 진짜 가족 같아요, 이제.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며느리는 나의 간병인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해준 동반자였다. 이젠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않는다. 이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가을이 되었다. 텃밭엔 고추가 빨갛게 익었고 며느리는 올해 첫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담근 열무김치예요. 나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었다. 상큼하고 아삭한 그 맛에 절로 미소가 났다. 수진아. 이건 내 시어머니보다도 맛있다. 그 말에 그녀는 한참을 웃었다. 진짜요? 엄마 김치는 못 따라간다 하셨잖아요. 이젠 내가 집안의 진짜 주인이지. 내 음식에서 그게 느껴져.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말 속엔 지난 시간의 고통, 미안함, 상처, 그리고 극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집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집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젠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손자와 찍은 사진.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 집 다시 따뜻해졌어. 이젠 걱정 마. 며느리와 나는 대화가 많아졌다. 그리고 웃음도, 함께 있는 시간도. 몸은 여전히 완전하진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졌다. 가족이란 언제나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는 것도 바로 그 가족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그 마음속 깊은 진심을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기를, 그리고 미움 너머에 있는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